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빈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빈센트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유입니다. 와, 빈센트님, 네. 여기가 어딘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유행하는 게 또 레트로 아닙니까? 여기가 1980년도 부자들의 거실을 꾸며본 곳이에요. 왜 예전에 TV에서 볼 때도 이렇게 부잣집에 막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고 TV 보는 그런데 제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나요? 맞아. 네. 그때 보면 이런 부잣집에 있었던 캐릭터가 있고 맞아요. 가족들이 있죠. 또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덕선이네는 사실 이런 부잣집의 지하에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월세에 살았었는데요. 근데 그 드라마의 결말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그래요? 기억나죠? 덕선이랑 이제 최택이 네. 사랑에 빠지는. 저 사랑에 그거 빠지는? 예. 네. 물론 사랑에 빠진 것도 중요한데 예. 네, 사실 결말이 좀 중요하니까 예. 사랑에 빠지다가 이 덕선이네가 결국 월세살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월세살이를 탈피하면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쵸. 네, 떠나는 곳이 판교예요.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그 덕선이네 아버지가 이제 정봉이었나요? 네. 그한테 돈 많으니까 네. 음마 아파트를 사라. 돈 많으니까 가라는 곳이 지금의 음마 아파트라는 맞아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정말로 음마 아파트를 사고 판교로 갔으면 네. 정말 대단한 투자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 생각.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성유미 아나운서 주변에 음마 아파트 사시는 분 혹시 없어요? 있죠. 있어요. 네. 잠깐 전화를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연결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 잠시만요. 유진아. 불러도 되지요. 네, 이유진 씨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친구분이 근데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컨셉이 음마가 재건축돼서 약간 이제 좋은 분위기인데 너무 가라앉으셔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냥 여기서 쭉 살아왔어가지고 이게 뭐 재건축을 막 바라고서 여기 온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와 드디어 됐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동네에. 그래서 동네에 어디 카페만 가도 다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 얘기만 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도 다 그 얘기만 하시고 어쨌거나 되게 다들 좀 들떠 계시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원주민 주민들은 대단히 기쁘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엄청 다들 기뻐하지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 알겠어, 고마워. 네,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네, 카페 빈센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의 주제로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2023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센트님.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첫 회여서 엄청난 게스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엄청나죠.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 이광수 위원과 최부심의 최상욱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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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랑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조금 바쁘거든요. 근데 네,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가. 특별히 또 저희 카페 빈센트 일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저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최상욱입니다. 전 하나금투 애널리스트고 광수형이랑은 애널리스트 생활을 같이 지내서 좀 막역한 사이인데요. 그리고 아까 통화하는 거 뒤에서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또 예전에 음마 수주 영업을 또 했었던 네. 기억이 있어서 그때 생각이 되게 나는데 그게 2003년인데 지금 2022년인데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참 감개무량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둘이 사실 친분 관계가 있고 같이 일한 애널리스트인데요. 같은 프로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먼발치에서 두 분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두 분이 비슷한 면이 많아요. 오. 일단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법이라든지 예. 최근의 의견도 약간 비슷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반대편의 입장이 있으면 참 좋으니까 좀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카페 빈센트는 또 그런 거 차치하고 어쨌든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요. 아, 빈센트님 말씀을 뭐. 청산 유수입니다. 네, 청산이 어딨죠? 네. 네, 일단 최상위 의원님한테는 아까 그 음마아파트 개인적인 뭐 경험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최상위 의원에게 자,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통과가 갖는 우리나라 역사적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음마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는 재건축에 대한 뭔가 마중물? 소위 강남 재건축 추진하냐 마냐, 규제하냐 마냐에 있어서 음마 재건축이 되고 말고 하는 이슈가 많았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음마 아파트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학생 때 처음 했거든요. 음마 수주 영업을 당시 삼성물산이랑 LG건설에서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름도 삼성 LG 모이니까 드림팀이다 그래가지고 컨소시엄 이름이 드림 사업단이었어요. 드림 사업단. 네, 드림 사업단.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끝판왕들이 모였다. 삼성물산은 레미안으로 거의 뭐 이제 완전히 1등 정도 레벨이었고 LG도 자이라는 브랜드로 거의 톱티어인데 그 1, 2등이 모였으니까 그쵸. 거의 뭐 그러니까 드림 사업단에서 왔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전부 막 제발 이제 수주해달라고 이러면서 수주 영업은 엄청 쉬웠거든요. 그때 수주 결과 발표하는 걸 고속터미널에서 했는데요. 고터에서 엄청나게 하고 이제 드림 사업단이 쿨하게 이기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떨어지면서 정말 그 음마의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MB가 그 서울시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음마가 떨어지니까 그때 저도 클레임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20여 년에 걸친 세월을 뚫고 음마가 재건축할 수 있게 돼서 소유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고시공부도 20년 동안 하면 애증이 섞인 관계일 수 있는데 음마의 우리도 아까 전화 통화했었지만 네, 음마의 원주민들은 참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최상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를 쭉 복기해 보면 음마의 재건축 통과는 이제 역사적으로 강남에서의 재건축이 다시 한번 활기를 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또 얼마나 걸리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여 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친구랑도 통화를 했지만 좋긴 한데 그럼 이제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이제부터는 얼마나 걸리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게 기다릴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하고 어떤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 그쵸. 이제는 좀 정해져서 기다리니까 아하. 조합원분들이 좀 마음이 좀 예전보다 다르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잠깐 이제 삼성물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LG건설을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가 인연이 네, 많으신데요? 그래서 근데 음마아파트를 볼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이 좀 있어요. 강남에서 가장 큰 대단지죠. 잠실주공 5단지와 함께. 그게 이제 또 특징적인 모습. 또 하나는 뭐냐면 2020년 기준으로 음마아파트가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보면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한 35% 정도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이 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물론 뭐 조합 설립 총회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제 뭐 시공사 선정돼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관리 처분하고 단계 진행되면서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투자한 분들이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근데 재건축이 투자를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 결국엔 수익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를 얼마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분담금을 얼마나 적게 내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제는 행정적 절차라든가 안전진단 뭐 이런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음마의 어떤 추진도 조금 생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이광수 의원님이 되게 핵심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투자 수요가 워낙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동상이몽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계속해서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지금 직접 영업하고 이런 제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물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니? 그랬더니 한 4, 5년 얘기하더라고요. 4, 5 년이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그 영업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뭐 계획상으로 다음으로. 예를 들면은 네. 음마는 아직 조합 설립인가도 안 돼 있는데 네, 네. 내년에 조합 설립인가를 하면은 또 사업시행인가 받고 이제 네. 쭉 가잖아요. 네. 근데 음마가 이번에 35층으로 도계회 심의를 받았는데 음마 소유주들은 또 이제 50층으로 종상향 해가지고 종상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또 원할 거고 한강매션 같이요. 한강매션도 35층으로 받아놨는데 오세훈 체제가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2040으로 10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35층 제한이 없어지니까 35층으로 받았던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50층, 68층 막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게 무사히 끝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4, 5년도 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층이 되잖아요.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분담금이 적게 내고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50층이 굉장히 핵심이고 만약 50층이 진짜 통과된다면 아까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죠. 네, 복귀해 보면 이런 거네요. 사실 35층까지는 이제 담보가 됐고 여기서 50층으로 가면 분담금이 적어지니까 정말 4, 5년 만에 끝날 수 있고. 네. 근데 분양팀은 그렇게 바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서울시나 행정당국은 35층에서 50층 그 사이에 어느 정도로 수렴하려고 보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어쨌든 좀 조합원들 분들한테는 이제 그동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면 이제 좀 뭐 기약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조금의 생각이 희망이. 드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재건축 확정이 나면은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음마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2020년, 21년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시대의 가격이 조금 근본이 좀 약하다.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2020년 이전 가격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음마도 실거래 추이를 보면은 소위 비포 코로나로 그 가격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거는 음마뿐만 아니라 아마존 주가 같은 것도 보시면 정확하게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농담이 그쵸, 아닙니다. 그쵸. 그 180불 맞아요. 가다가 90불 갔는데 그 90불이 2020년 이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 전체가 서울의 음마뿐만 아니라 잠실도 그렇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역들이 2020년으로 조금 회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음마 개별로 들어가면은 음마는 재건축이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상가 재건축 관련 이슈가 또 있을 거죠. 그리고 분양가, 이제 광수형 얘기하셨지만 분양가 관련한 이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50층으로 종사형이라든가 설계 변경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인허가 리스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전체 시장 상황에서 봐야 되고 이번에 또 처약제도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처약제도 바뀐 걸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 되냐 마냐 또 중도금 대출 되냐 마냐로 가면은 건설사 지급 보증이 중도금 대출 안 되면은 건설사 지급 보증 가는데 그럼 또 건설사 신용 리스크로 가야 되니까 이 이슈만 다루더라도 제가 볼 때 카페 펜스도 오늘 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켓 전체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마켓 전체가 백투 2020이라고 2020년 이전 가격으로 시장이 조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크게 어떤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누구도 버텨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 뭐 음마라는 특정 지역을 저희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음마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호재가 어떤 호재입니까? 20년 만에 있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 음마가 갖는 상징성은 강남의 대표성이잖아요. 선도 아파트입니다. 이 선도 아파트가 20년 만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은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정말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대변한다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칼 막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어떨 땐 희극이었다, 어떨 땐 비극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는 똑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도와 폭이 그리고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호재가 있거나 이럴 때 과거에도 보면 호재가 잠깐 있으면 가격이 갑자기 좀 오르기도 하고 반등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대세에 거르는 어떤 단지도 없어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내년 시장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그 크게 흐름을 만드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전망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폭이 좀 클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인 것 같아요. 대세 하락기에 어떤 특정 이벤트의 급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대기 수요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기 수요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 음마는 실수요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 투자 수요들이 대기 수요를 메이크업하지 않을까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수요는 언제 집을 살까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수요조차도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높고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는 투자 수요가 절대 붙지 않아요. 투자 수요는 철저하게 내가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상황 속에서 투자 수요가 다시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격의 저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없으신 분들도 다시 집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게 금리가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거나 금리가 높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성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금리가 5%였습니다. 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빠졌어요. 네. 근데 그때 금리가 10%예요. 그럼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보통 분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 사요. 그런데 투자 수요는 삽니다. 왜? 10억이 5억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리 프라이스예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5%포인트 떨어졌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금리 세이브해서 금리 절약, 그러니까 이자 비용 절약해서 5억 언제 모읍니까? 가격 떨어진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집 어디 사냐 언제 사냐 물어보면 금리가 떨어질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요? 금리가 높은데도 가격이 낮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깨야 돼. 근데 투자 수요는 다 그렇게 행동한다. 이광수 의원 이 부분은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데요. 네,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광수 의원님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왜냐면 지금 민간 전문가들, 시중 전문가들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이제 앞으로 분양이 좀 없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수도권 경기도에 지금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공급이 없어지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서울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수 의원님이 어느 정도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택 가격 여러 결정 이론 중에서 기대 이론이라고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게 사람 심리여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수급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과공급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요가 위축이 된 게 꼭 금리 때문만이 아니라 주택 가격 레벨이 너무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미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된 상태고 서울시 전체든 수도권 전국으로 보더라도 공급은 너무 많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금리가 다시 내려가도 이 가격대에서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금리에 좀 비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의 턴어라운드에 부동산 수요 심리가 바뀌기에는 좀 시차가 걸린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시차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빈센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점을 어떻게 맞춥니까? 뭐 마신다는 건 뭐 사기꾼인지. 예를 들어서 5년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걸 오늘 어떻게 초면인데 정세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하셨어요. 얼마도 몇 년 걸리냐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네네. 아니 왜 제가 약간 화를 냈냐면 이게 잘 아시는 분이 이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런데 속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왜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순간 그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5년 동안 집 안 살 거야. 그럼 그 5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 기회를 다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화끈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2027년 바닥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답도 아니고, 그죠? 중요한 건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까처럼 투자 수요가 다시 회복할 때가 바닥이에요. 투자 수요가 네. 회복할 때. 네. 투자 그걸 수요가 봐야겠대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근데 아까 음마아파트 말씀드렸는데 네. 과거의 음마아파트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 증가해요. 아,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땐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때만 사람들이 사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 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정확히 그때 떨어질 때 바닥 지점이 2013년도였거든요. 2013년도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격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회복해요. 왜 그러죠? 그때는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과거에는 가격이 떨어질 때 또 다 안 사요. 투자하는 사람도 안 사. 근데 어느 순간 사는 상황이 나와. 그걸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과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사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이 바닥이고 그 시점이 사실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수요가 언제 턴어라운드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광수 의원님이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때가 신호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또 정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래량을 어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정책이 한두 개는 아닌데 추경호 부총리 발언은 이제 10%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는 자기네가 생각했을 땐 연착륙이라고, 다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PIR 기준으로 45% 이상 빠져야 된다. 좀 터프한 그 조정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들 나온 거 보면은 추경호 장관의, 추경호 부총리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굉장히 큰데 지수상으로, 지표상으로 이제 체크하는 하락은 전국 3% 하락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도 지금 2.8% 정도 하락이니까, 그래서 10% 하락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빠져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거래량이 너무 위축이 되니까 2.8% 하락이지만 체감은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은 명목으로는 거의 30%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고가 주택군들도 만약에 조정이 시작된다면은, 그때는 고가가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지쳐서 다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도 LTV 50%까지 열어준 걸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상황이 좋은 게 소득이 높은 4분위, 5분위 고소득 가구들이 제일 상황이 좋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네들은 소득이 높으니까 DSR도 좀 덜 걸리잖아.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네. 너네가 이제 좀 등장해줘라. 거래를 좀 일으켜줘. 네, 좀 등장해줘라. 대출 열어줄게. LTV 빵이 좀 힘들었지. LTV 50까지 열어주니까 DSR 어차피 너 좀 여유 있잖아. 이러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득 4, 5분위 가구들이 예, 감사합니다 할지, 이건 아니잖아.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주택가격 레벨에서는 네. 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정책이 아주 먹히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책 효과가 과연 내년에 날까,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